안녕하세요. 니얼 퍼거슨의 금융의 지배. 이 책은요, 돈의 역사가 인류 문명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파헤치는데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퍼거슨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금융은 인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금융이라는 게 그냥 복잡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희망, 탐욕, 좋은 점, 나쁜 점, 이 모든 걸 그대로 비춰주는 거대한 거울이라는 거죠. 자, 우리 보통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호거스는 정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돈과 금융이야말로 인류가 발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초석이었다면요. 이 책은 바로 이 엄청나게 도발적인 주장을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금융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게 바로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보통 우리는 증기기관이나 인터넷 같은 기술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퍼거슨은 말합니다. 그런 기술 혁신 뒤에는 언제나 금융 혁신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금융이 바로 문명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뼈대 같은 거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지금의 우리 세상을 만든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금융 발명품들이 뭔지 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첫 번째 사례로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 메디치 가문하면 예술가들 후원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시대를 완전히 앞서 나갔던 금융혁신가들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메디치 가문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당시 기독교에서는 이자놀이를 죄악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전 수수료라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법을 피해갔던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몰빵하는 대신 여러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위험을 분산했죠. 바로 이렇게 모은 돈이 미켈란젤로와 다빈치 같은 거장들을 탄생시킨 르네상스의 자금줄이 된 겁니다. 자, 다음 혁신으로 가볼까요?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국가들에서 시작된 이 시스템이요. 전쟁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 프랑스와 영국의 차이를 보세요. 나폴레옹은 자기 국민들 쥐어짜서 세금을 걷었지만 영국은 채권 시장을 이용했죠. 이건 그냥 돈 빌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으는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결국 워털루 전투의 승리 뒤에는 바로 이 채권 시장을 주름잡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금융혁신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바로 버블, 거품이죠. 생겼다가 터져버리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어두운 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사상 최초의 거대한 주식 버블, 미시시피 버블의 타임라인입니다. 존 로라는 거의 금융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이 프랑스 경제 전체를 걸고 엄청난 실험을 한 거예요. 주가를 올리려고 돈을 막 찍어대니까 파리 전체가 그야말로 투기 광풍에 휩싸였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거품은 언젠가 터지잖아요. 결국 이 거품이 터지면서 프랑스 경제가 박살이 났고 이게 나중에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지는 불씨가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금융 버블의 본질이에요. 어떤 자산의 진짜 가치는 상관없어요. 그냥 앞으로 더 오를 거야 하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다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그리고 이 패턴은요, 정말 무섭게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제 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퍼거슨이 오늘날의 세계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아주 독특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바로 차이메리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중국, 차이나하고 미국, 아메리카를 합친 말이에요. 한쪽은 열심히 저축하고 다른 한쪽은 열심히 소비하고 이 두 거대한 나라가 마치 한 몸처럼 기묘하게 얽혀 돌아가는 경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메리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중국은 싼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뭘 하냐?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때요?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또 중국 물건을 마음껏 사서 쓰는 겁니다.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를 굴러가게 만든 거대한 엔진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퍼거슨은 여기서 좀 소름 돋는 역사적 평행 이론을 제기합니다. 지금의 차이메리카 관계가 1차 세계대전 터지기 직전에 산업강국 독일과 금융강국 영국의 관계랑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두 나라는 서로에게 엄청나게 의존했지만 그 끝은 뭐였죠?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생 관계가 언제까지고 평화로울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퍼거슨이 금융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핵심 비유를 통해서 이 책의 결론을 한번 들여다보죠. 퍼거슨은 금융을 다윈의 진화론에 빗대어 설명해요. 금융시장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자연 생태계 같다는 거죠. 이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종, 즉 새로운 기업들이 태어나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결국 적응하지 못하는 약한 종은 사라지는 그런 자연 선택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0분의 1?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매년 미국에서 망하는 회사의 비율이 대략 이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퍼거슨은 이걸 나쁘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창조적 파괴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거죠. 이 주장은 사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퍼거슨은 경기 침체 같은 걸 건전한 자본주의 경제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불황은 시스템의 오류나 버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약하고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정리되고 경제 전체가 더 튼튼해진다는 거죠. 마치 쓴 약처럼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버그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설계된 기능이라는 거예요. 실패와 파괴를 겪으면서 시스템 전체가 더 강하게 진화하도록 만들어진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금융을 진화의 관점으로 보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의 이 차이메리카라는 기묘한 공생관계, 과연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과 독일처럼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될까요? 역사는 정말 반복될까요? 금융의 역사가 현재의 우리에게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